우리가 사실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할 때 그 지속 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무대는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클레이의 말매 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 클레이 말매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기 패널 외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활동가분들과 함께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라는 말씀에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젠 돌아가기 힘들 거다라고 하는 사무총장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매 선언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 주체가 돼서 연대하고 특별히 행동을 통해서 이 문제들, 이 위기들을 함께 행동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지금 어쨌든 우리 도시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행동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도시의 굉장한 전문가십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 지속가능 발전 국민행동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 충청남도 당진시의 시장으로서 도시의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해오신 우리 김홍장 위원장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위기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혹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24번째 맞이하는 지속가능 발전 대회를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에 스웨덴 말메에서 세계 이클레이 총회에 제가 한국 집행위원회 의장으로서 한국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마침 진호 사무총장께서 그날 제가 초청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흔쾌히 있으라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진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클레이가 130개 국가의 2,500개 도시가 참여하는 도시 총회에 저희 한국 대표 저에게 한국의 사례, 우리 당진의 사례를 기조발제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 5월 말매에서 저희 당진의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한 것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온난화, 탄소 넷제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모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가능성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해와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사실은 각 지역과 개인과 단체들이 각자 처해 있는 위치가 달라서 매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메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각 주체들이 생각과 마음들이 있고 또 움직여야 되는데 함께 좀 모여서 정말 이념과 정파를 추월해서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성의 위기, 기후위기를 극복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좀 행동으로 실천하자라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국민운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정식으로 발족할 건데요. 많은 주체들이 지금 참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모아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 18년 민선 6기, 7기 당진 2대, 3대 시장을 해오면서 지난 8년 동안 또 그 전에는 제가 충청남도 광역의원을 6대, 8대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을 18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 당진시의 사례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당진시는 아시는 것처럼 충청남도 서북단에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약간 한 30만 평 정도 큰데요. 당진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도시입니다. 넓은 해양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넓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도농복합도시로 최근에 아주 가장 최근에 시로 승격된 도시인데 이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이 성장 발전이 자본 논리와 경제 논리와 시장 논리에 의한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 또한 많은 이주와 함께 임해형 산업단지가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이 급성장하면서 내적으로 여러 지표들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생기듯이 당진시도 아주 유사한 그런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겠는데 저희 당진시가 대한민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의 11%를 배출하는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2012년도에 국립환경보건원에서 당진, 울산, 광양, 포항 이 네 개 도시를 환경 규제 대상 예상 지역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발표 내용을 보면 다른 도시들은 11만 톤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면 우리는 19만 톤 정도 발생하는 엄청난 그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도시여서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당진이 이러한 발전과 변화로서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고 미래가 아무리 성장하고 발전한다 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많은 여러 영역의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SDGs 17가지 이 지표들이 그대로 우리 당진시가 내재하고 있는데요. 임해형 산업단지와 함께 우리 보령시가 8기의 화력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저희 당진시는 10기의 화력발전소 약 10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440%이고요. 선화지가 약 한 200kg가 되고 철탑이 526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 90기의 철탑 3, 4, 5kV를 90기를 더 건설하는 중입니다. 엄청난 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러면서 삽교, 성문호, 대우 큰 간척지가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되어 있고 대기가 오염되어 있고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이런 도시를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발전과 변화의 과정들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서 시민의 행복을 담보하고 우리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2015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정상과 여러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약 한 40년 이상 이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2015년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가 만장일치로 SDGs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 당진시가 이 SDGs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서 2015년도에 맑고 푸른 당년 21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민간협의회를 바꾸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처음에 유엔의 지표와 17개 동일하게 지표를 만들어서 58개의 전략과 초기에는 444개의 성과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고도화 작업을 하면서 좀 수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도록. 그래서 약 250개의 성과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들이 행정과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고 또 이 함께 만들어서 고도화 작업을 했고 또 고조업을 통해서 실행에 옮겼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서 사무관으로 개방형직으로 모집해서 지속가능발전 이행 목표를 수행하게 했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데 우리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공직사회 교육을 시켰고 또 이런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과지표를 전 부서가 자기 부서의
사업들이 17개 지표의 어떤 부분과 연동해서 이 사업을 풀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연말에 성과지표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그냥 행정에서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했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 지표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당진시가 이 지표 관리를 약 한 전략과제가 중점과제가 108개, 그 성과지표가 한 250개가 되는데, 이 과제들을 전 부서가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에서 팀에서 풀 수 없어서 저는 매달 확대 업무 공유회를 통해서 전 부서가 한 300명의 팀장급 이상이 매달 한 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이 확대 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부서가 하는 일과 타 부서가 하는 일이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이걸 풀어갈 것인가. 사실은 부서가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부서 일을 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이 부서 칸막이 때문에 행정이 협력하고 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도 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모릅니다. 시민사회도 행정에 참여를 시켰고, 또 이 자리에 전문가들 참여시켜서 함께 풀어가는 운동들을 해왔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단순히 이 대기오염 문제와 온실가스 문제가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반호 총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크레이와 함께 세계 지방정부에 그리고 각 주체들이 이런 실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으면, 저희 당진시가 아까 화력발전소가 10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전력개발 수익계획에서 당진에 2기의 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를 산업자원부에서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화력발전소를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시킨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약 한 8년간 시민과 우리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인데요. 이것이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2기를 태양광 발전소와 ESSC를 전기 저장 시설로 바꿔서 민간기업에서 했던, 초기에는 민간기업과 한국전력이 엄청나게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문제가 제기했지만, 지금은 SK 기업과 이쪽에서 오히려 행정에 그리고 시민사회에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는데요. 결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 IPCC가 요구하고 있는 1도 줄이는 탄소중립 사회, 넷제로 사회를 가기 위해서 이런 전환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행동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당진시에서의 8년 동안의 SDGs의 실험이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었던 곳이 당진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작동 방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다양한 구성원들의 연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당진시의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실험, 이런 것들은 그 행동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도시 안에 상당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 주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의회 의원님도 나오셨고, 또 이제 기업에서 활동하시는 분, 또 문화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 또 실제로 지속협에서 활동하셨던 분, 이렇게 다들 나와 계신데, 그 도시 안에서의 주체로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고민하고 함께 책임을 느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리하베스트 맞습니까? 예,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하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리하베스트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아베스트는 이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제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버려지거나 폐기가 되는 식품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새로운 식품 원료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벨기에 회사인 이제 AB 인베브라는 회사와 함께 맥주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이제 새로운 대체 제분가루, 대체 밀가루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뭐 뚜레쥬르라든지 미스터 피자 이런 곳들과 함께 제품도 출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경기도 이천이랑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오비 맥주 공장이 이천에 있다 보니 이천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막대한 양의 부산물들을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제 업사이클링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스타트업이고 또 이제 소셜 벤처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 중에서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회사를 이제 소셜 벤처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ESG 그리고 SDG가 굉장히 많은 호평을 얻게 되고 많은 관심을 얻게 되면서 이러한 관심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실제로 PPP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는 소리인데 말 그대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도시를 어떤 형태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규제와 이런 많은 그런 서포트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단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나서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이노베이션을 좀 더 빨리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D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달려가기 위해서 세부적인 디테일이 필요한데 사실 세부적인 디테일은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PP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만 예를 들어도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에서 이제 다혈 용기를 하는 오이스터 에이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오이스터 에이블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일부 스타벅스는 이제 그 재사용 가능한 컵을 오이스터 에이블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또 어디서 많이 나오면 이제 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것도 이제 테코플러스라고 이제 그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업체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인큐베이팅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PPP를 잘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긴 한데 저희가 그 환경에 대한 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서스테이너블 얘기를 하면. 근데 사실은 환경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17개 SDG 안에서도 저희가 평등이라든지 또 지배구조에 대한 것들, 또 정보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SDG 그러면 아직까지도 환경이 제일 중요하네? 우리 환경 먼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ESG도 마찬가지로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사회, 그리고 governance, 지배구조가 있는데 사실 S하고 G는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ESG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환경이다 보니 저는 서스테이너블 시티 그리고 이제 이클레이의 저희 진호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부분, 그리고 지배 구조적인 부분에서 잘 버무러져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PPP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또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SK라든지 대유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전환을 빨리 하는 나라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소비자들 또 국민자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느끼는 거는 저희가 피부로 와닿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3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이슈가 안 됐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고 환경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PPP 같은 사업도 정부와 같이 민간이 잘 이끌어내서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베니핏을 제공한다면 정말 서스테이너블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측면들을 짚어 주셨는데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SDGs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ESG 뭐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들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사실은. 네, 굉장히 열심히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저는 그 SDG 컴파스라고 하는 보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사회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없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공도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대표님께서 민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혁신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과 SDGs나 ESG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의 균형 혹은 유연성 이런 것들을 도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의 흐름 자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대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전반적으로 좀 깁니다. 오늘 발언들이 조금 길어서 다음 분께 조금 부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고 질문 내용 같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저는 적어왔습니다. 미리 질문을 받아서요. 저는 이제 금산이라는 충남에서 아주 제일 밑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청년 활동으로 문화예술 기획과 또 다양한 디자인 작업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락날락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어디에 정주하거나 정착하지 않고 지역을 넘나들면서 함께 실험해보고 좀 다양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함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 보려고 설립된 협동조합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오게 된 연결점은 저희가 이번 4월 2일 날에 충남 청년연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실천 이제 선언식을 통해서 이제 충남권에 있는 이제 이렇게 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 SDG에 대한 것도 함께 배워보면서 우리가 그럼 우리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의 역할은 뭘까 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아주 당차게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결이 돼서 저도 한번 지역사회에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사실 미래 세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와요. 왠지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가 잘해야지만 계속 이어져서 연결될 수 있는 또 배경이 만들어질 텐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해왔지? 라는 그런 고민점들이 이 사회랑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함께 좀 충돌하고 또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게 MZ세대, 2030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발언은 이 친구들의 모든 발언의 대표성이 아닌 그 중에 한 명인 충남 청년의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생태계가 점점 기후 위기도 그렇고 뭐 경제 부분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개인주의가 점점 이제 극심하게 되면서 지역 간에는 양극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태계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자꾸 우리 편을 가르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보면 우리는 자연에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그것들에 대한 패턴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것들을 따라가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뭔가 결론이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왜 자연 같은 경우도 단일종이나 아니면은 한 작물만 지배하다 보면은 병충해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바이러스가 왔을 때 전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더 다양하고 생태계가 좀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하고 또 관리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거나 그런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끌어내거나 더 다양하게 보존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됐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해결 방침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너무 공감하는 게 정책이라는 이제 우리 전략의 5가지 전략을 이제 17개 중에서도 이제 연결돼서 5가지로 대표성을 주춧돌로 잡을 수 있지만
지역별로, 환경별로, 그리고 사람별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정말 다르고 그 주체자들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당진시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게 이해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우리의 목표를 세워보자라고 사전에 먼저 함께 논의를 하고 그것들을 세워보고 행정에서 딱 설계를 해서 주민들 이거 합시다가 아닌 주민들이 진짜 고민이나 삶에 비롯돼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정책화를 했다는 부분이 저는 진짜 좋은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지역들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정책들과 다양한 계층과 대상들이 타깃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면 거기서 분명히 힘을 얻는 주민들이 또 다른 대안을 얻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식의 또 해결 방법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청년 활동가이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예. 막 계속 심취해서 듣다가 끝나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예. 결국 도시 안에서 결국 도시의 또 주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지점을 한번 같이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도시와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문제에 관한 걸로 SDGs가 더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지속가능 발전 대상에서도 반월동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SDGs가 마을로 개개인의 삶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단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먼저 보령시를 찾아주신 우리 지속발전 협의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202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보령시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자연에 기반한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동물, 식물, 공존하는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이라든지 교육,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윤희철 센터장님. 네. 여기 뒤에 보시면 다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원래 김미리 팀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빗길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조금 나가지고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한테 와서 이 자리에 앉아달라. 저는 현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까지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었고 또 밖에 나와서도 현재 지금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같이 함께하면서 연대와 협력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아마 기본법 제정 수없이 들었었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고 위원회 만들고 역할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조금 딱딱한 얘기 말고 좀 쉬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관한 사례를 얘기할 때 언제나 하는 이야기인데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염이 너무 심하니까 벽면 녹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벽면 녹화를 하는데 줄을 쭉 달아서 밑에서부터 위로 그게 한 5층 높이의 건물인데 그 꼭대기까지 작두콩을 심었습니다. 심는 애들은 4학년이었고요. 5학년은 그걸 계속 관리하면서 관찰 일기를 썼습니다. 일종의 생태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6학년은 그걸 관리하면서 물 주고 하다가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는 환경교육으로 끝났겠죠. 근데 그것을 6학년들이 동네 방앗간에 들고 갔습니다. 작두콩 차를 만들었고요.
그 차를 자기들끼리 가져갔다면 그냥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 여기서 끝났겠지만 그걸 가지고 마을 장터에 갔습니다. 마을 장터에 가져가서 팔았죠. 첫 해에 75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 두 번째 해에 170 얼마 정도 벌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부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만 생각하고 그리고 생태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과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서 무언가를 해가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자연스럽게 주제가 정의로운 전환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큰 위기의 시점에 서 있고 되돌아갈 수 없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되고 그 중심에 도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더 핵심적인 요소로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환을 보다 정의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제 마지막의 의견까지로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SDGs, ESG 혹은 탄소 중립과 같은 중요한 과제들을 가지고 전환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정의로운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과연 뭔가 이 점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과거에 제 기억에는 구리치바였던 것 같은데 시내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요금이 낮아지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죠? 예, 이걸 사회적 요금제라고 부르는 거죠. 메트로시티에 사는 사람과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이제 도시의 고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이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연 이 도시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환을 고민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정의로움, 그것의 핵심 요소는 뭔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 먼저, 예. 전 대본을 써와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삶의 전환이 지금 저희의 큰 제목처럼 이 사회의 전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연결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연대와 공존의 그런 단단함도 중요하지만 느슨하게 계속 연결할 수 있고 내가 꼭 이 지역에서의 정주나 정착인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전체적인 시야로 아우르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금산에서 살고 있는데 금산에서 오케이 이거 해결됐어 난 만족해. 근데 난 다른 지역에 또 가보고 싶네 하면 다시 거기서부터 부딪히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문제다 보니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선 노마드라고 하죠. 유목민처럼 내가 삶의 좀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고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연결할 수 있고 이게 디지털이나 4차 산업까지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성들이 지금으로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하나에서 시작이 되면은 퍼지는 과정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그런 가치들과 생각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을 하실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오늘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럴 때 계속 끊임없이 연결점들을 놓지 않고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넘어가는 게 지금 제 위치와 우리가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실천 방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적이나 어떤 정책적으로는 또 이게 시장님이 또 얘기해 주실 테니까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겼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그러면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 도시의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그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연결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도시가 좀 더 포용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았는데 제 느낌이 좀 맞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이제 서울이 전체가 강남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런 문화활동을 영위하는 친구들도 점점 외곽, 일산, 고양시, 인천 이렇게 점점 쫓겨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폐쇄적인 부분으로 저희는 와닿더라고요. 이게 같이 연결될 수 있고 부족한 자원들은 저기서 다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존의 자원들을 서로가 나누고 또 이제 같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연결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 우리 위원장님께. 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정의로운 전환의 첫 번째 공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SDGs가 2015년도에 국제사회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2022년 7년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금년 1월 달에 발표를 해서 여러 논의 끝에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만 제정했지 시행 과정에서 느슨하게 정부가 이것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총리실로 환경부에서 넘어갔는데 총리실의 역량을 가지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범지구적인 이 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만이 아닙니다. 각 지역정부, 226개 기초지역정부, 17개 광역 지역정부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들, 남녀노소 모두가 SDGs, 기업은 ESG 경영과 함께 지금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면서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감히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사회가 지금 볼 때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와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사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면서 SDGs를 실천하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겠다. 아직도 이 지금 청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SDG 얘기를 하면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다양한 17가지 이 지표가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지표들을 생산해 나가는데 거미줄보다도 훨씬 복잡한 거버넌스, 협업과 협치, 메타 거버넌스로 가져야만이 풀어갑니다. 기후위기 대한민국에서 당진시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현대제철, 환경감시센터 만들어서 민간과 관리, 기업이 함께 노력한다고 과연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을까? 내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줄인다고 해서 탄소중립사회 실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내가 실천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함께 실천해서 탄소중립사회, 지속가능성 위기 극복, 기후온난화 극복,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감을 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권들을 저희는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시장님 말씀에 깊이 좀 공감이 되고요. 포용성에 이어서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냥 바로 우리 리하베스트 대표님 같은 질문입니다. 네.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참 저는 좀 어려운 컨셉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냥 제 개인의 의견을 드린다면 정의로운 전환은 그 작은 희생과 불편함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돼야지 정의로운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셜 벤처라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않고 환경적인 임팩트, 사회적인 임팩트 이런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윤을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사회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희생들을 좀 하고 있고 대기업 차원에서도 이미 ESG 위원회도 설립이 되고 이런 조금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잃을 수 있는 불편함을 감내하고서라도 이런 사회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불을 하고 일부 과제들을 뭐 예를 들어 도시의 이런 빈곤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가 그 KPI 달성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KP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년 전만 해도 돈을 이제 정부랑 같이 협업을 해서 콘소시엄으로 돈을 이제 자문을 받고 했을 때 KPI를 굉장히 낮게 잡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100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 30만 적어서 지원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KPI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후에 임팩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런 KPI에 대한 중심보다는 조금 더 정성적인 평가를 중요하게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조그만 불편함이 아니라 큰 불편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공통된 기준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더 많은 고민과 그리고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이런 조그만 일부 희생과 불편함이 좀 수반되고 그게 통용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혁신, 정말 필요한 혁신은 번거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는 사업 결과와 사람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고려한다면은 지속발전 목표 17개 대부분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도로 포장을 해야 한다든지 한 가지 목적에만 살피지 말고 주변 영향까지 인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의로운 전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가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SDG를 인권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다시 봤더니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30대, 40대, 50대 남성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남성으로서 성평등 사회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연령대 남성들이 사실 자살률로 따지면 2.5배 높습니다. 여성보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치부인데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면 그리고 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 많아지고 남성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함께 나누어진다면 정의로운 전환에서 함께 고민을 할 때 남성의 문제가 사라지면서 내려가면서 여성도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통지로서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권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의로움을 계속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몇 분 남지가 않아서 좀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경 문제, 기후 위기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주주의의 후퇴라든가 여러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저는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다고, 우리 사회가 미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진호 사무총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미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주체가 바로 우리 도시고 우리 여기 계신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일단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도시에서의 노력들이 더 충실하게 열심히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요. 또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는데 계속 미뤄왔거든요. 이제는 그 답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시의 구조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앞서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혁신적인 파트너십이라든가 우리가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유연성과 균형 그리고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여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감과 포용성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SDGs가 이행되는 도시의 작동 방식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 도시의 특성에 맞는 SDGs, ESG가 작동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현해내는 과정, 이것들이 이젠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물론 우리의 행사 끝나면 다 우리 지역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을 바꾸려면 이제는 우리가 더 힘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 우리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과 실험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과정에서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지점들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무총장님 말씀 중에 제일 확실히 와닿은 건 위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못하시면 절대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런 분 계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사무총장님과 이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까지 6시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여기 계신 참석자분들께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라운드 테이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어서서 같이 인사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